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고래의 발표를 맡은 고래사냥조의 컴퓨터공학과 방수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목차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고래 작가님이신 천명관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저희 조가 맡은 소설인 고래에 대한 간략한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로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소개와 관계도로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번째 순서로는 책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 법칙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저희 조원들의 의견에 대한 해석을 설명드리고 작가님의 의도 파악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순서로는 이 소설에서 고래에 대한 저희 조원들의 생각과 감상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천명관 작가님은요, 이분의 작품을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하늘 아래였고, 작가는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재구성에 들려주는 사람이다라는 뚜렷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데요. 이런 글쓰기를 중심으로 그는 삶을 다른 작가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릴 때는 젊은 시절 다방과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는 고졸백수였는데요. 20대는 골프채 부업팔이를 하면서 보냈고 30대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며 충무로에서 그가 등단하기 전 나는 소망만 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등의 10편이 훌쩍 넘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지만 영화인 천망관으로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40대는 동생의 권유로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당시 집필한 소설들이 공모전에 잇따라 당선되면서 문단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2003년에 데뷔를 한 동시에 문학동네 신인상 소설 부분에서 프랭크와 나라는 단편 소설책으로 뽑히면서 등단하게 됐었고요. 이듬해 장편소설 이 책 고래라는 책으로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설계보다는 영화계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희 조가 맡은 책인 고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소설은 제10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을 정도로 설화 신화적인 세계에 가까운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작품 속 묘사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일제와 70년대를 관통하는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부에서는 산골소녀의 소도시의 기업가로 성공하는 금복의 중심으로 한 일대기를 갖가지 인물 사이에서 많은 일들을 숨가쁘게 나타내고 있고요. 3부에서는 교도소에서 추록한 춘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래는 폭풍우처럼 파괴적이고 격렬한 인간의 욕망을 그린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 이 책은 등장인물이 진짜 정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요 인물 3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인물인 1부의 주요 인물인 요파는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안타까움을 주는 동시에 주구장창 돈만 모으는데 급급하다가 나중에 자신이 낳은 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도 하늘 버리지 못하고 귀신이 되어 세상에 대한 복수가 가득 차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설의
거의 주인공인 금복인데요. 그녀는 어리지만 도화살이 가득한 요망한 젊은 처녀입니다. 산골 시골에서 자라나 세상을 떠들던 생선정수를 고향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소도시로 나와서 그녀를 원하는 수많은 남정네들을 겪어가면서 엄청나게 굴욕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가 벌이는 사업들도 상대하는 남자가 바뀌어가면서 흥망성쇠를 모두 경험하게 되는데요. 진짜 엄청난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금복의 딸인 춘희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건데요. 춘희는 금복의 딸로 덩치가 엄청 큰 여성입니다. 그런데 춘희한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섬세한 느낌과 감성으로 세상 것들과 소통하면서 주로 동물과 자연에 대해 소통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특히 코끼리와 소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소개를 또 드릴 건데요. 이번엔 보조인물입니다. 근데 이 책 자체 내용도 어마어마하고 나오는 인물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보조인물 중에서도 역할 분담이 좀 비중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큰 글씨로 표시해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작은 글씨로 표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이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소개드릴 건데요. 이 책은 크게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어 각기 다른 주인공들이 각 부를 책임지면서 스토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소설의 시작은 감옥에서 나온 춘희가 춘희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뒤에 보시면은 관계도가 있는데요. 그거와 함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부의 주인공을 맡은 노파인데요. 노파는 평대에 국밥집을 운영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박색이어서 결혼한 지 하루 만에 쫓겨나게 되고요. 그 후 대갓집에 하인을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 외아들인 반편이의 약물에 반해서 밤마다 몰래 반편이의 방에 들어가서 음흉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들켜서 죽기 직전까지 맞고 또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노파는 자신이 맞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반편이를 몰래 밤에 유혹해서 계곡에 빠뜨려 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편이가 죽은 후에 노파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의 딸인 애꾸를 낳게 됩니다. 그녀의 딸인 애꾸는 성장하면서 점점 반편이의 눈을 닮아가는데요. 이 이유로 애꾸를 구박하다가 어느 순간의 경악함으로 부직갱이로 찔러 자신의 딸인 애꾸를 눈을 진짜 애꾸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멸치젓을 팔아 넘기게 되는데요. 그 후에 평대에 국밥집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국밥집을 운영하며 원돈을 아껴 모아두어 숨겨두었지만 20년 뒤에 찾아온 딸의 몫으로 뇌진탕을 당하게 되어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한 때문에 유령으로 나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요. 이후에 있을 2부, 3부에서 생선장수가 3년차가 눈길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는 모습도 있었고 춘희
금복이 금복이 영화관에 불이 나서 죽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잠시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금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복은 산동네에서 호랑이와 살게 되다가 생선 장수를 쫓아 부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건어물 장사로 돈을 벌게 되었고 덩치가 큰 걱정을 만나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칼자국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셋이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걱정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칼자국이 죽였다고 오해를 하고 칼자국을 금복이 죽이게 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서 금복은 그런데 전혀 죄책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았고요. 그 후에는 금복은 칼자국의 집을 나와서 거진 채로 떠돌다가 쌍둥이 자매네 마곡간에서 춘희를 낳게 됩니다. 그 후에 쌍둥이 자매의 주선을 통해서 평대로 가서 노파가 운영하던 국밥집을 함께 운영하게 되는데요. 금복은 그 전에 칼자국을 죽이기 전에 칼자국과 함께 다니면서 맛본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밥집에서 커피를 팔게 되었고 이후에는 다방으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대에서 금복은 노파가 숨겨놓은 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돈으로 이 한자와 함께 벽돌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또 자신의 다방을 새로 재건하면서 쌍둥이 자매한테도 다방을 맡기게 됩니다. 그 후에 벽돌 공장에서도 생선 장수의 선륜차를 개조하여 그가 운반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극장에도 손을 대었는데요. 극장을 열었지만 개장식 때 금복은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남성화가 되어 자신이 남성임을 선언하고 남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 어린 수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수련을 구해줬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련을 사랑하게 됐지만 어느 날 그 호르몬 이상 때문인지 정부 기관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 조사를 받고 나온 후 극장을 갔는데요.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금복의 딸 춘인데요. 춘이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벙어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보라는 인물이 쿡길인데요. 여기서 전보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금복이 죽은 그 방화 사건 때문에 수강 생활로 방화범으로 몰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수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감옥에서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싸움을 시키는데요. 춘희는 싸움 같은 거를 진짜 정말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춘희를 싸움으로 내모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결국 춘희한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당벌레인데요. 춘희한테 코를 물려서 코가 뜯기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살아남아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철가면을 쓰고 다니다가 돌연사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춘희는 다시
수강 생활을 마치고 반겨주는 이도 없고 자신이 갖고 있는 유산 같은 것도 하나 없어가지고 다시 벽돌 공장을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춘희가 트럭 운전사를 만나게 됩니다. 트럭 운전사랑 춘희는 함께 일하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둘의 사랑에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 또한 폭설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법칙에 대한 조언들의 작가 의도 파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언은 이 법칙에 대해서 법칙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법칙이 무거운 분위기로만 이끌어가는 것을 깨워주기 위함과 동시에 추임새 역할로서 작가의 의도가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깐만요. 법칙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법칙이 뭔지를 모르니까. 네, 법칙은 이 책에서 저희 실생활에서의 법칙과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를 사랑의 법칙만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책에서 이러한 법칙들로 이 책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들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들과 관습에 대해 작가의 조롱이 아닌 조롱의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다른 시각으로는 소설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소설에 대한 법칙의 방기를 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도로 저희 조언들을 해석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고래에 대한 저희 조언들의 의견인데요. 일단 소설에서는 중요시되는 것은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의 기승전결을 뚜렷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건의 발생은 이야기의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인 고래는 사건도 중요하긴 한데요. 작가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문장력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또한 작가는 문장만으로 독자를 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 책이 4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요. 그러한 장편소설의 이야기 흐름보다 문장력으로 읽게 할 만큼 빼어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책은. 그리고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고래는 금복의 욕망이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이 책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다에서 살아 숨어야만 생생한 고래처럼 주요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바다를 찾아서 계속 떠들다가 자신의 바다에 드디어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닭과 그물로 인해 포획되는 힘없는 고래처럼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이 책이. 그리고 여기서 고래 등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요. 주로 기와집이 덩그렇게 높고 큼을 이루는 말인데요. 이 제목인 고래 또한 크고 강함을 상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주인공급 남자였던 칼자국과 걱정의 묘사 또한 강한 인상을 남겨주게 되었고요. 금복 또한 여장부 같은 묘사를 통해 주눅들지 않는 아무것도 없이 평대로 진출했어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력과 금복에 따른 춘희의 외형 또한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강함이 느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감상평인데요. 이재강 학원님은 독서를 하면서 제목의 의미하기보다는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그 제목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닌 에피소드 형식의 내용들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독특하다고 생각했지만 읽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주축이 되었고 또 읽다 보니까 머릿속에 뭔가 깨어나는 것처럼 점점 이해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방수원 전데요. 이 책은 정말 신선한 충격과 흐름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인물들의 정밀한 묘사와 배경 상황,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 여성들이 주요한 인물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매력과 남다른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던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또 막 여러 가지 법칙들을 통해서 교훈을 일일이 전달하지 않아도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 뜻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러한 신선함도 강렬했고 이 책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승인 학원님의 의견인데요. 이 책은 정말 특이했다고 했습니다.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제목이 고래인 것처럼 두께도 거대해서 읽기가 싫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의 분량을 정해놓고 읽다 보니까 내용에 푹 빠져들어 나도 모르게 책장을 넘기는 게 빨라지면서 한날에 잡고 끝까지 다 읽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상상력이 어느 정도 발휘했다고 생각을 잠시 해봤고 천명만 작가의 매니아층 사람들이 왜 매력에서 못 빠져나온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책이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영 학우님의 감상평인데요. 고래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그저 야한 이야기와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로 단순한 에로 코미디, 야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사시와 같은 느낌을 주었고요. 어쩌면 그 긴 이야기들이나 같은 독자들의 소설 안으로 불려드리는 요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저희 고래 사냥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의무 질문자 질문하세요. 의무 질문자. 홀 발표하시는 팀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금복이 이런 말씀. 김태성입니다. 네, 금복이라는 인물이 여자일 때는 굉장히 강인한 여자만으로 표현이 되었다가 정작 남자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치졸해지고 옹졸한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이렇게 작가님이 이렇게 쓰신 의도가 무엇인지 좀 본인이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별이 이제 나이가 넘어갈수록 좀 뒤바뀌게 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단순히 그냥 표현하면서 이제 금복도 애초에 원래 있던 성격에서 성별도 바뀌고 성격마저 바뀌게 되는 그런 걸 그냥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네, 말씀하세요. 소감을 말씀하시고. 죄송한데 잘 안 들리네요. 법칙 아까 말해주셨잖아요. 얘기가 좀 안 나와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잠시만요. 이제 법칙이라는 게 이 소설 안에서의 법칙은 약간 세상 속에 이제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관습이라든지 그런 법칙들이 약간 이 천명만 작가가 소설 안에서 약간 조롱적인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 소설 자체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작가가 이제 소설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반기를 들고 싶어 하는 작가의 모습이 표현되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포을 발표하시는 분들은 안 읽었어요? 네. 소설의 법칙을 깬 작품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소설의 법칙이요? 소설의 법칙을 깬 작품이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소설의 법칙을 깼다고 느끼시는지. 네, 저는 일단 소설의 법칙을 깼다는 거에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느꼈냐면은 아까 발표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이제 소설이라는 게 이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줄거리가 연계도 되고 근데 이제 고래 같은 소설의 경우에는 약간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크게 법칙을 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춘희가 코끼리 등모랑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네.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는지. 춘희가 이제 덩어리입니다. 네. 춘희는 이제 그리고 또 쌍둥이 자매가 운영하는 그 술집 마곡간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 오직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여기서 말을 못하는 등장인물은 전보와 이제 춘희밖에 없거든요. 그런 공통점들에서 마음속으로 소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블로그 행사학부 박현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칼자국 군복이 칼자국으로 죽이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근데 군복이 계속 칼자국이든 아버지든 자신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환영을 더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기겁한다랄까 좀 그런 모습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안 든다고 생각하시는지. 처음에는 금복이 칼자국을 죽였다는 게 이제 자신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걱정에 대한 복수로 이제 처음에 자신이 인식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떤 환영들이 이제 막 보이고 이제 꿈자리에서 나타나면서 칼자국이 이제 걱정은 자살했다는 말을 이제 신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죄책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주인공이 복수를 했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갑니다. 네. 저는 최현주고요. 책 제목이 고래인데 고래가 인물들이 잔인한 모습을 뜻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춘희는 외형만 크고 말할 수 없는 덩어리로 자연과 구강하는 약자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에 다시 한번. 춘희는 덩어리여서 약자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춘희가 약자의 모습을 보인다고요? 춘희가요? 덩어리라고 해서 아, 벌이라고 그랬어. 약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약자는 아닙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춘희가
느꼈는지. 그거는 이제 처음에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제 정보라는 코끼리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쌍둥이 자매가 많이 아꼈던 그런 캐릭터이기도 해서 이제 근복이 이제 정보라는 코끼리를 이제 박제를 해서 당시 운영하던 가게 옆에 이제 박제상을 이제 놔주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랑 춘이는 이제 서로 소통이 가능한 그런 캐릭터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보가 이제 쉬고 싶다고 본인의 박지성을 태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노파의 저주 때문에 춘이가 화재를 일으켰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나중에 이제 고래극장이 불타오르면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과거의 그런 사건들이 드러나고 이제 춘이가 방화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 코끼리입니다. 네, 진짜 코끼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거 제가 보고서 좀 읽었는데 네. 사후세계 같이 간다 뭐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상인 줄 알고 여쭤본 거. 네. 감사합니다. 환상 부분도 있죠. 환상 부분도 있죠. 환상도 있죠. 네, 이게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단편적인 질문은 최근 안 읽으셨기 때문에 왜 방화범으로 몰렸나 이런 것들은 질문거리가 사실 안 됩니다. 질문거리가 되지 않고요. 질문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줄거리나 책 정도는 살펴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하시라고 그런 거였고요. 사실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은 주인공이 왜 이렇게 했죠라는 인물에 대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은 일단 지금 하신 질문들은 책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제물 또 안 보셨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이 팀에게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문장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질문했고, 일단 전체적인 것, 일단, 고래는 건복의 욕망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고, 이 제목과 같이 어울린다고 막 이렇게 서술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저는 그거보다는 건복이 욕망의 상징이라면, 왜 욕망의 상징이었을까, 고래가. 그 다음에, 그럼 이 소설을 전체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고래가 건복의 욕망의 상징으로 표현을 했으며, 그다음에 또 이 소설을 전체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무언가는 제 생각에는 일단 모든 등장인물들이 약간 소유하고 싶어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고래 자체가 워낙 크다는 것이 형체적으로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소망 그런 것들 모두 담겨져서 큰 것을 표현하는 걸 고려해야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제가 하는 질문을 관통이라고 그러는 것은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간다는 건데, 그럼 고래라는 게 분명히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갈 때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에서 고래가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그 한 줄 정도의 언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고래는 왜 건복이 욕망을 상징하는 겁니까? 고래는 궁상하는 됐어. 고래가 왜 근복의 욕망을 상징하는 네. 어떤 점에서? 단지 크다는 이유만으로 건복에게 욕망의 상징이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욕망, 그러니까 금복이가 옛날부터 크게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컸고 그것을 이제 금복이가 한 바닷가에서 고래를 본 그것 때문에 약간 작가가 그거랑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인 학생. 네. 내용에 푹 빠져들었다 그랬는데 어떤 점 때문에 푹 빠져들었습니까? 그냥 전체 스토리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이제 작가가 이제 직접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질문도 한 번씩 던져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소설을 원래 싫어했는데 이거 읽고 좀 재밌게 읽어봤어요. 저는 지루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